2020년의 팬데믹 그리고 2년 뒤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3% 내외의 더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돈이 마르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은 지금 세계의 돈과 기업의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척박한 사막, 석유 부자 이런 이미지를 벗고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국으로 변신 중인 중동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만 무려 1,500조가 넘는 사업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네, 1,500조 어마무시한 아주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늠이 안 되죠. 지금 느낌이 안 오는데요. 자,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가 있는데요. 자, 이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중동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30, 네네. 2040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이 지금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죠. 2030. 특히 사우디도 2030 비전 2030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Make it in the Emirate. 네. 모든 것을 다 에미레이트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카타르도 역시 비전 2030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를 비해서 1,140조 정도 네. 그렇게 예상되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필요해서 한 140조 원. 카타르도 역시 최소 뭐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하고 다 합해서 한 220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합해서 한 1,500조 원 되는 네.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아니 그런데 이들 나라는 석유를 통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아주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업 다변화를 왜 꿈꾸고 있다고 보시나요? 자, 산업 다각화는요. 아시다시피 이 석유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석유에너지기구라는 중요한 이 국제에너지기구고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이제 석유를 조금씩 줄여서 계속 석유 사용량이 줄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걸프 국가들은 대부분의 그 GDP나 아니면 수출액이 네네. 석유에 너무 의존해 있습니다. 네네.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네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뭐 신재생 산업, 그 다음에 수소 산업. 그래서 결국 산업 다각화는 이 걸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아니겠습니까? 뭐 도시를 짓는다. 그런데 도시를 좀 크게 짓는 것 같아요. 뭐 경상도 정도.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난리를 갖다가 피는 것인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불린다는데 지금 사우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 우리 중요한 사업이죠. 네네.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사실 사우디의 지금 왕세자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네옴시티 사업이고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즉 시티를 홍해 근처에 짓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한 650조 원 정도 되고요. 650조요? 650조 원이고요. 네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자 홍해 근처에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짓는 것인데 더 라인이라 그래서 길쭉한 모양의 도시를 지어서 거기에 네. 한 1,000만 명 정도 홍해 근처에 새로 인구를 이주시키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네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네. 일단 출발은 지금 했고요.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사골이라는 바다 위에 산업 단지를 또 짓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트로제나라는 또 아주 관광 단지를 또 거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근처에 아주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네옴시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네네. 그럼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네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옴요. 네네. 그리스어의 새롭다는 뜻의 네오에 네네. 옴하면 무스타크발 즉 아랍어의
미래란 뜻입니다. 거기에 M자를 붙여서 네. 무에 M자를 붙여서 무스타크바가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아.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어하고 아랍어를 합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중동에 돈이 많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이 중동으로 막 그 이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스타들이 사우디 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들인가? 돈을 도대체 저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세계 스포츠 스타들을 끌어들이는 네. 흡수하는 어떤 특별한 다른 숨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네이마르 이름만 들어도 네네. 네, 아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있죠. 다 유럽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 지금 다 사우디 리그에 가 있습니다. 그냥 뭐 세계 대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들만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들 노린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지금 사우디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요. 거의 뭐 e스포츠 상금이 600억 원을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후원 산업을 계약한 게 한 312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스포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지만 스포츠 워싱이라 그래서 스포츠 워싱. 네,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좀 이쁘게 네네. 아주 건강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이제 그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뭐 호날두나 네이마르나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사우디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네네. 국제사회에 사우디의 이미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네. 사우디 리그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뛴다는 것 자체가 사우디 국민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국제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또 끌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지금 유럽에서 EPL이나 아니면 라리가나 이런 데서 뛰어야 할 선수들이 사우디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 스포츠 워싱이 될 수 있을까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중동이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자, 중동에 참 어렵습니다. 중동에서 원래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왜냐하면 일단 낯설죠. 중동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언어 자체도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랍어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타지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네.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그렇게 투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왕국이지 않습니까? 국왕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 네네. 이런 것도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동은 각각의 또 부족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일률적으로 중동이다, 이슬람이다. 우리는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 사회라는 것이 네네.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21세기에 어떻게 부족이 존재하냐, 네. 가문이 존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지역은 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모든 의사 정책 결정 구조도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중요한 부족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지역의 문화나 의사 결정 구조를 다 숙지하시고 가셔서 사업을 하셔야 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대표다. 네. 중동의 큰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굉장히 사우디와 민감한 경쟁 관계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UAE가 사우디에 대해서 경쟁자로 등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원래 UAE와 사우디는 되게 친한 국가고요. 네네. 특히 이제 UAE의 즉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죠. MBG라고 우리가 하는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안 나흐얀 네. 대통령이 MBS 즉 모하메드 빈 살만 즉 사우디 왕세자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멘토. 예, 예. MBS가 훨씬 젊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나처럼 이렇게 해라.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한 수 가르쳐주고 그랬는데요. 네네.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사우디도 점점 커지고 MBS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기도 사업을 해보니까 UAE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빨리 치고 나간단 말이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빨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덩치는 훨씬 큰데 아랍에미레이트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AI나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치고 나가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경쟁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예멘 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도 약간의 서로 간에 잡음이 생기기도 했었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이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AI 산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동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미중 전략 경쟁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우리도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국가는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 그룹이 네네. 중동 지역에 이제 AI 가속기를 수출해야 되는데요. 이 수출을 이제 미국 정부가 약간 그냥 꺼려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수출 허가를 낼 수 있는 라이센스 발급을 늦추고 있다. 네, 그래서 중동 지역에까지 수출하는 것을 약간 이제 눈치를 보고 있고 아마존도 투자를 받았는데 사우디로 투자 받는 걸 약간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7, 80년대 그 중동 건설이 아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다시 중동 2.0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2.0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의 그 거대한 사우디, UAE, 까타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의 중동 1.0 시대를 탄소 기반의 1.0 시대를 넘어서서 탈탄소 2.0 시대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작년 10월 중동을 국빈 방문해서 특히 중동 빅3 국가죠. 세 개 국가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를 방문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와 그다음에 수주를 112조 가까이 끌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와 중동 이 3개 국가에 엄청난 교역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많이 맺었고 이제 계약 체결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 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미글로벌, 심지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이렇게 다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유의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중동 지역의 인구가요 젊은 층 인구가 많아요. 20세 미만이 약 한 3분의 1. 전체 인구가 6억이라면 한 네네. 2억이 20세 미만이에요. 20세 미만. 예, 30세 미만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진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 되게 느리고 결정이 언제 날 줄 모릅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이제 지치는 거죠. 네네. 빨리 결정이 돼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네. 의사결정 구조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하긴 하죠. 예, 네. 그래야 우리도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어렵고 그다음에 네. 여전히 규제가 아직도 철폐가 안 됐습니다. 네. 규제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체가 진출하면 사우디 사람이나 UAE 사람을 반드시 일부 채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을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가서 사우디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동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동하고 특히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근에 뭐 다양한 분야 수소,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부터 뭐 스마트 시티 인프라 안 하는 게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역시 국방, 방산, 대테러 네. 이 분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여전히 자기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튼튼해야 되는데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거든요. 무기 개발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중동 지역의 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또 무기를 잘 공급해 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를 또 특별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중동 하면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석유,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이렇게 두 가지인데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작년 10월 달에 시작됐고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네. 1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중동 지역에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원유를 잘 수입해서 올 수 있을지, 우리 가스를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홍해가 또 막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홍해가 막혀서 다들 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배들이 다 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 비용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만 이제 홍해도 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만 이란이 혹시 외교적으로 가장 힘들 때 이 홍해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지나가는 선박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동 2.0 시대, 1.0은 갔고 이제 2.0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여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됩니다. 네.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중동이다, 매력적이다. 중동 걸프 국가 계속해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중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쪽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리한 게 뭐 K-팝이나 K-드라마나 뭐 K-방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장점입니다. 한국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네. 특히 우리 문화, 드라마, 영화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네. 우리한테는 큰 장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동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귀한 도움 말씀 주신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